그 마호가니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거나 혹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박 여사의 얼굴은 미소와 찡그림 사이에 무언가로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레몬을 베어 문체의 사진 포즈를 취하려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나의 수수한 남색 원피스, 평범한 플랫슈즈, 드럭스토어에서 산 귀걸이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그녀가 순식간에 나의 순자산을 계산하고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판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들, 나의 약혼자 민준에게 몸을 기울여 내가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속삭였다. 그녀는 내가 잘못 들어온 가정부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나는 이 저녁 식사가 매우 흥미로워질 것임을 알았다. 내 이름은 한예원이다. 나는 32살이며 고백할 것이 있다. 지난 14개월 동안 나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에게 비밀을 숨겨왔다. 걔가 먹은 마지막 피자 조각을 탓하는 작은 비밀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쓰던 봉제 인형을 아직도 끌어안고 잔다는 중간 크기의 비밀도 아니다. 아니다. 나의 비밀은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다는 것이었다. 세전으로 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터무니없다. 세후에도 여전히 회계사들이 깜짝 놀라 실수가 아닌지 되묻게 만드는 금액이다. 나는 국내 굴지의 테크 기업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다. 나는 15살 때부터 코딩을 시작했고 22살에 첫 앱을 팔았으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회사 계단을 밟고 올라왔다. 나는 특허 3개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도 했다. 눈을 크게 뜰 만한 스톡옵션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는 내가 월세를 겨우 감당하는 비서직에 종사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 14개월 전 카페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내 직업을 물었을 때 나는 테크 쪽에서 일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임원들 스케줄 관리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팀을 지원하는 일을 해요. 라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스스로 빈칸을 채웠고 나는 그를 바로잡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의 차를 10번도 더 살 수 있는데 내가 데이트하고 사랑에 빠지려 했던 남자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믿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서 오래전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내가 7살 때 돌아가신 후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조용한 동네의 평범한 집에서 사셨고 낡은 차를 운전하셨으며 일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화려한 옷은 입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나에게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법,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는 법, 그리고 은행 잔고로 자신의 가치를 절대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할머니가 내가 24살 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몰랐던 사실은 할머니의 재산이 수백억 원이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 제국을 건설했고 현명하게 투자했으며 성격이 은행 잔고보다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소박하게 살기로 선택하셨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남겨주셨고 내가 아직도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하고 있는 편지 한 통도 함께 남기셨다. 그 편지에서 할머니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쓰셨다.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네. 그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여길 때 그때 그들이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그래서 민준이 나를 그의 부모님 댁으로 초대했을 때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했을 때 나는 결심했다. 나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시험을 위트모어 가족에게 치르기로 했다. 나는 그들이 기대하는 소박하고 수수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평범한 옷을 입고 낡은 차를 몰고 내 상황에 대해 겸손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켜볼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들의 시야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조종하거나 기만적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 당신은 당신 파트너의 가족이 당신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미소는 가짜이고 칭찬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심지어 그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나는 알고 싶었다. 나는 알아야 했다. 왜냐하면 나는 단지 민준과 결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가족과 한 식구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가족은 영원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고 싶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당신이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그리고 그곳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그 댓글들을 읽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맞춰 시청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의미가 있다. 좋아, 이야기로 돌아가자. 위트모어 저택은 내가 예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과시함은 여전히 나를 놀라게 했다. 진입로만 해도 내가 살았던 일부 거리보다 더 길었다. 대문은 순금 악센트가 있는 순철이었는데 보통의 철이 충분히 허세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다. 잔디는 마치 누군가가 눈금자로 각 잔디를 측정했다는 듯이 정밀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나는 이 깔끔한 진입로를 따라 12년 된 스바루 아웃백을 몰고 올라가면서 100미러에 비친 나를 힐끗 보았다. 옅은 화장, 낮은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 내가 유일하게 착용한 장신구인 할머니의 작은 금 귀걸이.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완벽하다. 민주는 약간 연극적인 키스로 문에서 나를 맞이했는데 마치 청중을 위해 연기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이 내 드레스, 내 신발, 내 액세서리 없는 모습을 훑어보더니 나는 그의 표정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당혹감. 그는 내 모습에 창피해했다. 나는 그 관찰을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 기록해 두었다. 집안은 신흥 부자들이 9세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기념비와 같았다. 모든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벽에는 금박 액자에 담긴 유아복 제품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나는 그것들이 원본이 아닌 복제품임을 알아차렸다. 가구는 비싸 보였지만 불편해 보였고 기능성보다는 외관을 위해 선택된 것 같았다. 그리고 왕국을 정찰하는 여왕처럼 서 있는 박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60대 초반이었고 여러 번의 훌륭한 성형수술을 거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완벽한 헬멧처럼 스타일링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산업용 헤어스프레이로 유지해야 했을 것이다. 그녀의 드레스는 디자이너 제품이었고 보석은 진짜였으며 그녀의 미소는 완전히 가짜였다. 그녀는 나에게 마치 아련을 허락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악수를 했는데 그 손길에서 힘없음, 무시, 그리고 완전한 온기 없음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민준에게 아까 그 농담, 즉 내가 가정부처럼 보인다는 말을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저녁 식사는 정말 흥미진진해질 참이었다. 그날 밤 내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았다면 갑옷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정보가 최고의 갑옷이라고 항상 믿어왔다. 그리고 나는 조사를 해두었다. 위트모어 가족은 3개주에 걸쳐 자동차 딜러십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화려한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평범한 가족들에게 어필하는 괜찮은 중급 차량들이었다. 해롤드 위트모어, 하롤는 아버지에게서 사업을 물려받았고 지난 30년 동안 확장해왔다. 박 여사는 23살에 이 가족과 결혼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여성의 결단력으로 즉시 사교계의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다.
나의 약혼자인 민주는 34살이었고 가족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서 마케팅 관리자로 일했다. 이것은 딜러십을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해롤드에게는 분명 껄끄러운 문제였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인 38살의 비빈비분이 있었는데 그녀는 가족 재산을 개인 용돈처럼 취급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공개 기록, 소셜미디어, 그리고 몇 번의 전략적인 구글 검색을 통해 알아냈다. 나는 호화로운 파티, 사교 행사, 자선 갈라 사진들을 보았다. 박 여사의 자선 활동에 대한 기사도 읽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의 기부가 상당한 세금 혜택과 홍보 기회를 조건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그 무엇도 나를 실물로 만난 비빈만큼 준비시키지는 못했다. 그녀는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전형적인 행동인 20분 늦게 도착했다. 얼굴을 비추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그녀는 거실로 휩쓸려 들어왔는데 그녀의 드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세보다 비싸 보였고 귀와 목에서 다이아몬드가 마치 보석 가게에 빠졌다가 상품으로 뒤덮여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나에게 건넨 인사말은 얼어붙은 생선 같은 따뜻함으로 전해진 한 단어뿐이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었다. 만나서 반가워요도 아니었다. 민준 씨가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도 아니었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려 불쾌한 냄새를 맡은 듯한 표정으로 안녕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안녕이라고 인사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돌아가 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어떤 자선 행사와 지난달 대실패에 대해 꽃집 주인을 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나에게 제공된 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는데 스테이크하우스의 채식주의자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민주는 근처에 서 있었지만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기록한 두 번째 관찰이었다. 해롤드 위트모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는 덩치가 큰 남자였는데 젊었을 때는 운동선수였을 수도 있지만 부유함의 안락함에 굴복한 듯했다. 그는 인상적이어야 했지만 지쳐 보였던 악수를 건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예리했고 나는 그가 호기심일 수도 있는 무언가로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 저녁 식사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손님이 있었다. 리처드 하틀리라는 나이든 신사였는데 그는 오랜 가족 친구이자 사업 동료로 소개되었다. 그는 60대 후반으로 은발 머리에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듯했다. 그가 악수를 건넸을 때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물렀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희미한 인식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를 아는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를 떠올릴 수 없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녁 내내 나는 그가 계속해서 같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박 여사는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고 그곳은 마치 누군가에게 무제한 예산을 주고 미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테이블은 왕실 만찬을 열 수 있을 만큼 길었다. 의자는 내가 짐작컨대 진짜 실크로 덮여 있었고 자리에는 내가 레스토랑 공급점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포크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세어보았다. 각 자리마다 포크가 6개씩이었다. 한 식사에 6개. 나는 수술에 이보다 적은 도구를 본 적이 있다. 박 여사는 내가 은식기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 냉동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내가 격식 있는 식사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심이 가득했다. 나는 할머니는 포크보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항상 가르쳐 주셨다고 대답했다. 박 여사의 미소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비비는 와인잔에 코를 킁킁거렸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코스는 내가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수프였지만 그릇 하나에 내 주간 식료품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것이다. 박 여사는 이 시간을 이용해 나중에 내가 신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을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 물었다. 나는 오리건의 작은 마을이라고 대답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내 가족에 대해 물었다. 나는 할머니가 나를 키우셨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사실이었다. 그녀는 내 부모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물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박 여사는 동정하는 소리를 냈지만 하수구가 막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적절한 지도 없이 자란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했다. 나는 할머니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도를 주셨다고 말했다. 비비는 머리 위에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가운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물었다. 나는 사업가였다고 말했다. 비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다. 나는 작은 벤처 사업들. 별로 신나는 건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다. 물론 사실은 할머니가 수백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한 회사를 건설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밤 나의 목적에 도움이 될 진실이 아니었다. 박 여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그녀는 나의 현재 직업에 대해 물었다. 나는 테크 분야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비서인지 물었다. 나는 지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박 여사는 그녀가 이미 나에 대해 결정한 모든 것을 확인한 것처럼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팀에는 지원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비빈이 알렉산드라에 대해 언급하기로 결정했다. 알렉산드라. 그 이름은 조용한 물에 돌이 떨어지듯 대화에 던져져 테이블 위에 파문을 일으켰다. 비비는 마치 날씨나 수프 맛을 언급하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그 이름을 말했다. 그녀는 지난주에 알렉산드라를 만났는데 그녀가 정말 잘 지내고 있고 그녀의 가족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민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번쩍였지만 재빨리 숨겨졌다. 죄책감, 불안감, 그것은 내가 식별하기도 전에 사라졌다. 박 여사는 이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 화제를 이어받았다. 그녀는 알렉산드라가 항상 훌륭한 소녀였고 매우 유능했으며 그들의 가족 생활 방식에 매우 적합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의 전 여자친구였다. 내가 그것을 아는지 물었다.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헤어졌을 때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말했다. 모두가 그들이 결국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라의 가족은 고급 차량을 취급하는 수입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트모어 딜러십의 완벽한 짝이었을 것이다. 그 암시는 분명했다. 알렉산드라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나는 아니었다. 나는 식당을 둘러보았고 그때서야 내 뒤벽에 가족의 순간들, 크리스마스, 생일, 졸업 사진들이 걸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적어도 네 장의 사진에서 아름다운 흑발 여성이 민준 옆에 서서 그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알렉산드라였다. 박 여사는 내 시선을 따라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만족감은 거의 만져질 듯했다. 비비는 칼날을 조금 더 깊이 박았다. 그녀는 알렉산드라가 아직 싱글이라고 말했다. 사실 아직 아무도 그녀를 채가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놀라운 일인데 마치 그녀가 무언가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테이블로 돌아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훌륭한 여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비빈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박 여사가 먼저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알렉산드라가 훌륭하다고 말했고 그러고 나서 주먹만 한 둔기로 미묘하게 덧붙였다. 그녀는 내가 더 소박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 세상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소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박 여사의 미소에 이빨이 드러났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특권 속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직업을 갖고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범한 것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평범하다. 그녀는 나를 평범하다고 불렀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내 표정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나는 오늘 밤 이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 진실은 매우 분명해지고 있었다.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한 것이며 단지 그를 보호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여사는 그의 손을 쓰다듬으며 물론 보호했지. 엄마는 항상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단다라고 말했다. 그 말 없는 결론이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최고가 아니에요. 해롤드는 목을 가다듬고 화제를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는 나의 취미, 일 외에 관심사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독서, 하이킹, 간단한 식사 준비를 즐깁니다. 별것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비비는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나열하는 것처럼 귀엽다고 웃었다. 가족 친구인 리처드는 우리가 앉은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평범한 즐거움에는 뭔가 할 말이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할머니도 소박한 삶을 사셨고 자신이 아는 사람 중 가장 행복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박 여사는 우유를 시큼하게 만들 수 있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리처드는 그녀를 무시하고 나를 향한 그 이상한 탐색하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그는 내 할머니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나는 한명숙이라고 대답했다. 리처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프에 다시 주의를 돌렸다. 나머지 저녁 식사는 계속해서 비슷했다. 박 여사와 비비는 나에게 나의 위치가 그들보다 훨씬 아래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설계된 질문을 번갈아 가며 했다. 민주는 가끔 나를 변호하려고 약하게 시도했지만 그의 마음이 진심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해롤드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는데 오랫동안 아내와 논쟁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의 지친 체념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리처드는 나를 지켜보았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나는 위트모어 가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 그들은 최고의 속물들이었고 돈과 사회적 연결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종류였다. 그들은 나를 제거해야 할 장애물, 해결해야 할 문제, 민준이 저지른 실수로 보았다. 하지만 나는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것을 배웠다. 민준 자신도 문제의 일부였다. 그는 단지 나와 그의 가족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나를 속이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나는 그와 대면할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저기 나가서 내가 들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들의 계획을 폭로하고 이 집을 영원히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쉽고 너무 빠를 것이다. 그들은 나를 감정적이고 극적이며 쓴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 대한 나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이 배신에 대응해야 한다면 나는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계획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할머니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한 가지 교훈이 가장 중요했다. 할머니는 누군가가 당신을 과소평가할 때 그들이 당신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놀라움의 선물이다. 박 여사와 비비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정돈하고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다. 게임은 막 시작된 참이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무언가 변해 있었다. 가구 배치가 약간 바뀌었고 조명이 조정되었다. 박 여사는 거의 숨길 수 없는 기대감으로 벽난로 옆에 서 있었다. 해롤드는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출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비비는 그림을 감상하는 척했지만 나는 그녀가 씩 웃으며 민준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보았고
민주는 불안해 보이며 방 중앙에 서 있었다. 너무 불안해 보였다. 내가 들어오자 그는 돌아서서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고 무언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덫이 닫히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우리가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의 가족이 처음에는 다소 압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원한다고 말했고 그러고는 무릎을 꿇었다. 그가 꺼낸 반지는 크고 번쩍거렸는데 박 여사가 좋아할 만한 바로 그런 종류였다. 또한 나는 그것이 즉시 품질에 의문이 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이아몬드는 뿌옇고 세팅은 고르지 않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는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맑은 날의 거친 빛 아래서는 그 결함이 드러날 종류의 반지였다. 그것을 들고 있는 남자처럼 말이다. 민주는 나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했다. 그의 뒤에서 박 여사는 활짝 웃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다. 민준을 공개적으로 나에게 헌신하게 만들고 나중에 나를 제거할 방법을 찾는 것. 그동안 그들은 가족이 사업을 정리하는 동안 알렉산드라를 기다리게 하려고 약혼을 이용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이해했다. 나는 또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다. 나는 거절할 수 있었다. 나를 이용하는 남자와 나를 경멸하는 가족 앞에서 이 청혼을 거절할 수 있었다. 나는 존엄성을 지키며 이 집을 다시는 보지 않고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를 너무 빨리 끝낼 것이다. 나는 복도에서 들었던 것을 생각했다. 그들이 나에 대해 꾸며낼 스캔들을 계획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어리석고 순진하며 버릴만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울지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예라고 대답했다. 민주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박 여사는 마치 연극 공연을 보는 것처럼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비비는 알래스카의 1월 아침처럼 따뜻함 없이 축하를 건넸다. 해롤드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가 잘했다고 말했다. 리처드는 방 건너편에서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마치 이 이야기에 몇 장이 더 남아있음을 짐작하는 듯한 알 수 있다는 것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샴페인과 가짜 축하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박 여사는 약혼 파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비는 장소를 논의했다. 해롤드는 두 가족의 결합으로 생길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언급했지만 그의 가족이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말을 더듬었다. 민주는 나에게 가까이 붙어 놀라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헌신적인 약혼자의 역할을 연기했다. 만약 내가 그의 어머니와 자매가 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을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들었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저녁이 마침내 끝났을 때 민주는 나를 차까지 데려다 주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잠시 동안 우리는 그냥 차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좀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마음을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는 단지 피곤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작별 키스를 했고 나는 그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내 마음속에서 계획을 세우며 위트모어 저택에서 운전해서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내 직업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보, 데이터, 문서화의 힘이다. 나는 하루 종일 시스템을 분석하고 약점을 찾고 해결책을 최적화하는 데 보낸다. 나는 그 기술들을 위트모어 가족에게 적용하려 했고 며칠 동안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들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이상이었다. 위트모어 딜러십은 실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단지 힘든 시기가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문제였다. 그들은 호황기에
너무 빨리 확장했고 너무 많은 빚을 졌으며 이제 청구서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주요 프랜차이즈 계약이 갱신될 예정이었고 제조사는 다른 대안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알렉산드라 가족과의 파트너십은 단지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절박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내가 더 깊이 파고들면서 나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위트모어들이 영원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비비니 가족 사업에서 횡령하고 있었다. 금액은 처음에는 작았고 경비 보고서와 소액 현금 계정에 숨겨져 있었지만 수년에 걸쳐 쌓여갔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녀의 생활 방식을 위해 수십만 달러가 유출되었다. 나는 내가 찾은 모든 것들을 인쇄했다. 법적 문서, 재무제표,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들을 인쇄하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이름은 특정 분야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다져온 비즈니스 연락처들은 그레이엄 가족을 존경심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연락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이야기했다. 그 연락처 중 한 명이 우연히 리처드 하틀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리처드는 위트모어 가족과 그들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그에게 사업 거래에서 부정직하게 대했다.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씁쓸한 맛을 남길 만큼 비윤리적이었다. 그는 안 갚음할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나는 그에게 그 기회를 줄 참이었다.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몇 마디 하고 싶다. 이 채널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며 모든 좋아요, 모든 댓글, 모든 구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시다면 단 2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정말 큰 차이가 된다. 고맙다. 이제 다음에 일어난 일로 돌아가자. 다음 몇 주는 인내와 연기의 훈련이었다. 나는 수상 경력이 있는 여배우의 기술로 행복한 약혼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나는 위트모어 저택에서 가족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나는 박 여사의 수동적인 공격적인 발언을 미소로 들었다. 나는 비비니 디자이너 옷과 비싼 보석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민준을 지켜보았다. 그는 달라져 있었다. 아니면 내가 그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한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세심함은 이제 계산적으로 보였다. 칭찬은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가 점점 더 경계하며 지키는 그의 휴대전화는 그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숨기는 메시지로 계속해서 울렸다. 나는 그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화면의 이름이 한 번 이상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알렉산드라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민준에게 늦게까지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나는 그가 고객을 만나야 할 식당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는 고객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는 것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그들이 구석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머리를 맞대고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몸짓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했다. 한 번은 그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고 또 한 번은 그가 한 말에 웃으며 그의 얼굴을 만졌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법적인 목적을 위한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준 위트모어가 실제로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는 단지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엄마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바람둥이였다. 그의 가족이 배후에서 그들의 사업 합의를 계획하는 동안 그는 적극적으로 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분노는 백열처럼 뜨겁고 정화되는 듯 했지만 나는 행동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대신 나는 집으로 가서 사진들을 내가 모은 파일에 추가했다. 리처드와 나는 정기적으로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그는 위트모어의 의심스러운 사업 관행에 대한 자신만의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년에 걸쳐 그들의 거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동기를 이해하지만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이것이 단지 복수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나는 오랫동안 그의 질문에 대해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복수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진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위트모어들이 평생 그들의 돈과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해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대했다. 그들은 민준을 똑같이 키우고 있었고 내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돈이 그들을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처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당신의 할머니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약혼 파티는 3주 후에 열리기로 했다. 위트모어들은 그들의 저택에서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주최할 예정이었다. 박 여사는 그것을 대관식처럼 세상에 자신의 완벽한 가족을 보여줄 기회처럼 취급했다. 그녀는 다가올 일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 3주 동안 준비하는 데 보냈다. 나는 리처드와 연락했다. 나는 업계 연락처에 전략적인 전화를 걸었다. 나는 심지어 위트모어 딜러십을 철회할까 고려하던 자동차 제조사에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공유할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파티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했다. 나는 민준에게 정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우리는 그의 아파트에서 파티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캐주얼하게 우리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흥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결혼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무엇이든 있는지 물었다. 그는 내가 한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푸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항상 원했던 전부라고 말했다. 나는 알렉산드라에 대해 물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았지만 나는 그의 눈에 두려움의 섬광을 보았다. 그는 알렉산드라는 단지 옛 친구일 뿐이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나는 민준이 결코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한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내 진짜 옷장에서 드레스를 입었다. 그 첫 저녁 식사 때 입었던 소박한 남색 옷이 아니었다. 이것은 디자이너 옷이었고 우아했으며 박 여사가 입은 모든 것보다 훨씬 비쌌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위트모어 가족에게 그들이 과소평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줄 시간이었다. 위트모어 저택은 약혼 파티를 위해 변모해 있었다. 하얀 텐트가 잘 다듬어진 잔디밭에 점점이 박혀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임시 구조물에 걸려 있었고 분수 근처에서는 현악 사중주단이 품이 있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손님들은 샴페인과 한 입에 일부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보다 더 비쌀 듯한 오르데브르를 들고 순환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자신을 능가했다. 이것은 단지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명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스바루를 몰고 갔고 나보다 먼저 도착한 메르세데스와 BMW 행렬과 나의 평범한 차를 대조하려는 발레 파킹 직원들의 표정을 지켜보았다. 한 명이 심지어 내가 케이터링 회사 직원인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열쇠를 건넸다. 주차장에서 메인 텐트까지 걸어가는 것은 런웨이를 걷는 것 같았다. 걸음마다 나는 지난 3주 동안 입고 있던 페르소나를 벗어던졌다. 불안한 여자친구, 감사하는 약혼녀,
박 여사의 마지못한 수용에 감사해야 할 단순한 여자. 오늘 밤 나는 한예원, 진짜 한예원이었다. 내 드레스는 짙은 에메랄드 그린색이었고 패션계에서 경외심을 갖고 속삭이는 디자이너가 맞춤 제작한 것이었다. 나의 보석은 절제되었지만 품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아보았을 것이다. 할머니의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목에 걸려 있었는데 그 보석은 대부분의 차보다 비싼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의 시계는 세상에 단 50개만 존재하는 한정판이었다. 나는 지난 14개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숨기는 데 보냈다. 오늘 밤 나는 숨기는 것을 멈출 것이다. 가장 먼저 나를 알아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여자친구로 보이는 그녀는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2번 쳐다보더니 옆에 있는 동반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들 둘 다 쳐다보았다. 나는 계속 걸어갔다. 2번째로 나를 알아본 사람은 해롤드 위트모어였다. 그는 다 근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골프를 보는 것보다 더 원했던 의무를 지친 열정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자 그의 반가운 미소가 멈췄다. 그의 눈은 내 얼굴에서 내 드레스로, 내 보석으로, 그리고 다시 얼굴로 이동했고 나는 그의 연습된 환대심이 혼란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저녁 인사와 함께 이런 멋진 파티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와서 기쁘다고 더듬거리며 대답했고 그의 눈은 내가 제시한 퍼즐을 풀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질문을 하기 전에 그를 지나쳤다. 메인 텐트에는 아마도 100명의 손님이 있었을 것이다. 비즈니스 동료, 사교계 인사, 가족 친구들이 신중하게 선별된 모임이었다. 나는 내 조사에서 몇몇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동차 제조사의 지역 관리자, 경쟁 딜러십 소유주 몇 명, 지역 비즈니스 출판물의 기자, 그리고 샴페인 분수 근처에서 주역을 맡고 있던 박 여사. 그녀는 작은 재산을 썼을 크림색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성복임이 분명했다. 그녀의 보석은 보통의 기준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진정한 부의 기준으로는 평범했다. 그녀는 손님 중 한 명이 한 말에 웃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리는 완성된 학교에서 억지로 웃는 법을 배웠음을 시사하듯 뒤로 젖혀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지나가는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몇몇 손님들과 인사하며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다. 각각의 상호작용은 동일한 패턴을 따랐다. 내 모습에 대한 혼란, 내가 민준의 약혼자라고 말했을 때의 놀라움, 내 드레스, 보석, 내가 말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전해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의 새로운 혼란,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나는 속삭임, 곁눈질, 그리고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미묘하게 확인되는 전화기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좋다. 나는 마침내 박 여사의 그룹에 도착했고 그녀가 최근 자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막 끝냈을 때였다. 그녀는 표준 냉동 미소로 새로 온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먼저 혼란, 그 다음 인식, 그 다음 불신, 그 다음 두려움일 수도 있는 무언가. 그녀는 질문처럼 내 이름을 말했다. 나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이라고 말하고 이런 아름다운 파티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은 내 모습의 모든 세부사항을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월 가게 예산보다 비싼 드레스, 보석 잡지에 실렸던 펜던트, 그녀가 광고 외에는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 시계. 그녀는 이 물건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통제되었지만 그 밑에 깔린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이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몇 가지라고 말했다. 나는 그 디자이너의 이름을 말했다. 그가 나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친구라고 말했다. 디자이너의 이름은 비빈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이 사람은 유명인을 옷을 입히고 수년의 대기자 명단이 있으며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비서에게
드레스를 만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민준을 찾기 위해 자리를 떴다. 내가 떠나는 것을 보며 나는 박 여사가 비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나는 비빈의 혼란스러운 대답을 들었고 그녀는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저녁의 첫 번째 단계는 완료되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제 그것이 자라도록 할 차례였다. 민주는 나를 찾기 전에 나를 찾았다. 그는 바 근처의 손님 그룹에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커져 있었다. 그는 분명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보는 것을 보았고 내 앞에 서 있는 여성과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성의 차이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드레스, 보석, 이 변신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다. 그는 내가 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지 물었다. 나는 나 자신처럼 보였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의 눈 뒤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그는 우리 둘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오늘이 우리 약혼 파티였잖아요. 우리가 챙겨야 할 손님들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가 항의하기 전에 나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사업 동료 그룹 쪽으로 이끌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자동차 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의견이 위트모어 딜러십의 생존에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숨김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내 입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제대로 나를 소개했다. 나는 내 전체 이름 한예원이라고 말했고 내 회사에서의 직책을 언급했다. 나는 그들이 내 회사의 이름을 인식하고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깨닫고 표정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역 경쟁 딜러십 체인을 운영하는 하는발 머리의 남자는 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조카가 테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관련하여 내 이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친절하다고 말했다. 주요 투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담당하는 한 여성 손님은 내가 한명숙 그레이엄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가 내 할머니라고 대답했다. 그 여성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녀는 내 할머니가 훌륭한 사업가였다고 말했다. 그레이엄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금융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민준이 내 옆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는 내 가족에 대해 가장 피상적인 질문 이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가난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했고 더 깊이 파고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실수였다. 저녁은 계속되었고 각각의 대화와 함께 진실은 더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다. 위트모어들의 발밑에서 서사가 바뀌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멈출 방법을 몰랐다. 리처드는 파티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후에 도착했다. 그는 내가 장미 정원 근처에서 잠시 혼자 있을 때 나를 찾았고 민주는 아버지와 긴급한 대화를 위해 끌려갔다. 리처드는 제조사 대표가 여기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남자가 이번 주 초에 리처드가 그에게 공유한 문서에 매우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준비되었는지 물었다. 리처드는 몇 년 동안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음에 일어날 일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며 잠시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리처드는 군중 속으로 다시 사라졌고 나는 행복한 약혼자의 역할로 돌아갔다. 박 여사는 다음에 나를 찾았다. 그녀는 평정심을 되찾았지만 나는 그녀의 눈 주변에 긴장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필요한 것보다 강한 힘으로 나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드레스, 보석, 그리고 내가 할머니와 내 직업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했던 이야기들을 말했다. 그녀는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게임은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나에 대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스튜디오 아파트에 살고 고물차를 운전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나는 민준이 특정한 가정을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여사는 내가 테크 분야에서 일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지원 역할을 한다고 말했는데 건축가가 개발팀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내가 가난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단지 그들의 추측을 바로잡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왜 그랬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우리 할머니는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위트모어 가족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를 경멸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말했다. 그녀가 나를 가정부라고 불렀던 것을 말했다. 그녀가 나를 평범하다고 불렀던 것을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알아냈다는 것을 말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현악 사중주단이 연주를 멈췄다. 해롤드 위트모어의 목소리가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이제 공식 건배와 연설을 할 시간이라고 알렸다. 박 여사는 나를 향해 군중 속을 전장으로 향하는 장군처럼 단호한 결심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해롤드가 연설을 끝낼 때쯤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냉동되고 완벽한 미소로 침착하게 통제권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들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두를 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훌륭한 젊은 여성을 찾았고 위트모어 가족에 완벽하게 추가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위트모어의 유산을 보장할 흥미진진한 계획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사업 기회에 대해 암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장과 확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전략적 제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위트모어 딜러십이 흥미로운 새장을 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제조사 대표가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는 것을 보았다. 리처드가 그의 눈을 마주치고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박 여사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약혼 파티를 일종의 사업 발표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의 회사를 구하기로 되어 있던 카스타냐노 카스텔라노와의 합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민준을 무대로 불렀다. 그는 긴장한 듯 무대 계단을 올라갔지만 연습된 미소 뒤에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서서 군중을 바라보며 나를 찾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졌다. 박 여사는 무대에 이 무대를 함께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래의 며느리를 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말했고 군중은 나를 보기 위해 돌아섰다. 나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텐트 안은 내 발걸음 소리 외에는 완전히 조용했다. 모든 눈이 나에게 쏠렸다. 속삭임은 그 역할을 다했고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약혼 파티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 민준 옆에 섰다. 그는 내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의 잡는 힘은 확신이 없었다. 질문을 던지듯 박 여사는 눈에 미소가 없는 채 나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그녀는 내가 몇 마디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마이크를 보았다. 민준을 보았다.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박 여사를 보았다. 나는 위트무어 가족의 미래를 만들거나 망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군중을 보았다. 나는 내 몇 마디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박 여사에게 지난 몇 주 동안 그녀가 나에게 준 따뜻한 환영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위트무어 가족에게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여사의 미소가 흔들렸다. 나는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위트무어들이 나를 소박한 모습으로 보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비싸거나 인상적인 자격증이 없는 여성. 그들이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성으로 말이죠. 라고 말했다. 군중은 완전히 조용했다. 나는 그들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박 여사의 말로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은 계몽적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내 약혼자의 전 여자친구와 내가 불리하게 비교되었던 저녁 식사를 묘사했다. 나는 박 여사가 내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속삭이는 모욕들을 묘사했다. 나는 가정부라고 불리고 평범하다고 불리고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날라리라고 불렸던 것을 묘사했다. 민주는 이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서재에서의 대화를 묘사했다. 나는 비빈과 박 여사가 어떻게 민준의 삶에서 나를 제거할지 논의하는 것을 묘사했다. 나는 내가 단지 자리 채우기 역할이었고 가족이 그의 진짜 미래를 알렉산드라 카스타냐노와 계획하는 동안 민준을 붙잡아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묘사했다. 군중 사이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위트무어 딜러십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카스타냐노 가족과의 합병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민준이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내내 알렉산드라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민준과 알렉산드라의 사진이었다. 나는 이것은 2주 전에 민준이 늦게까지 일하는 줄 알았을 때 찍은 거예요 라고 말했다. 군중은 속삭이며 폭발했다. 민준은 내 팔을 잡았다. 그는 이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은 이미 설명했어요. 나는 어젯밤 당신에게 정직할 기회를 주었고 당신은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나는 더 있어요 라고 말했다. 텐트는 다시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전례 없는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교 행사의 편안한 규칙은 중단되었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다.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위트무어 가족 사업을 조사했어요. 나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재무 기록, 과도한 신용, 판매 감소, 그리고 곧 종료될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 언급했다. 해롤드 위트무어의 얼굴은 회색으로 변했다. 나는 또한 더 심각한 무언가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꼼짝 못하고 겁에 질린 사슴처럼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비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비빈 위트무어가 수년 동안 가족 회사에서 횡령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금액이 처음에는 작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났다고 말했다. 나는 총액이 이제 수십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비빈의 남편은 순수한 충격의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비빈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내가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그들의 가족을 파괴하려는
단지 쓴 여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리처드는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왔다. 그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비빈이 한 모든 일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은행 기록, 경비 보고서, 거래 내역 등 수년간의 문서를 담고 있는 폴더를 들고 무대로 걸어갔다. 그는 이 문서를 이른바 위트모어 딜러십의 프랜차이즈 종료를 고려하고 있던 제조사 대표에게 건넸다. 그는 그 남자가 그가 공유한 문서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리처드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위트모어들이 15년 전에 그에게 사업 거래에서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 씁쓸한 맛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엘라가 그들의 현재 비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을 때 그가 자신이 아는 것을 기꺼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 여사는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이런 비난을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시도해도 좋다고 말했다. 내가 공유한 모든 것은 문서화되고 검증 가능하다는 것을 말했다. 재무 기록은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개 정보라고 말했다. 비빈의 횡령 증거는 어떤 법정에서도 통할 출처에서 수집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는데 그는 여전히 내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온 세상이 무너진 남자의 모습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내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뺐다. 뿌연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아 모든 결함을 드러냈다. 나는 민준 위트모어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결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말이다. 내가 그의 청혼에 예라고 대답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목을 맬 만큼의 밧줄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나는 반지를 민준에게 돌려주었다. 나는 그가 알렉산드라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분명히 그가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구겨졌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감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알렉산드라와 함께했던 것은 단지 사업일 뿐이며 그의 어머니가 주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그의 삶, 그의 관계, 그의 미래를 주선하도록 그의 어머니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가족이 나를 공격할 때 그가 나를 위해 한 번도 맞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정직할 기회를 주었을 때조차 알렉산드라에 대해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나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자에게 정직할 수 없는 남자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군중은 완전히 조용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섰다. 나는 한예원이라고 말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청렴함으로 경력을 쌓은 시니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말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한 달에 더 많이 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가 부가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소박하게 산다고 말했다. 나는 위트모어들이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은행 계좌와 사회적 지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임이 드러났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경멸적으로 대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을 결국 파멸시킬 종류의 성품이라고 말했다. 나는 마이크를 연단에 내려놓고 무대에서 걸어 나왔다. 군중은 물처럼 나를 위해 갈라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내 뒤에서 나는 혼란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텐트를 걸어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높고 필사적이었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오해가 있었고 내가 분명히 동요했으며 내가 말한 것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피해는 입었다. 나는 제조사 대표가 전화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간결하고 전문적이었다.
나는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일부는 이미 출구로 향하고 있었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재앙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나는 텐트 가장자리에 도착해서 멈췄다. 비비는 바 근처에서 그녀의 남편을 붙잡고 설명하려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가 결혼한 여성이 그녀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으로 대체된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해롤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아마도 의심했지만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비밀들이 드러나면서 몰락한 위트모어 제국의 가부장, 그리고 민주는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고 거절당한 반지는 여전히 그의 손에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나를 분노, 슬픔, 후회로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텐트를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별들은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드라마에는 무관심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가벼운 공기를 폐에 가득 채웠다. 리처드는 몇 분 후 분수 근처에서 나를 찾았다. 그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사가 이미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이달 말까지 위트모어 딜러십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만족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빚졌던 빚이 마침내 갚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그는 나에게 이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몇 주 동안 처음으로 푹 잘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 위트모어나 그의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늘 밤 내가 한 일에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예기치 않고 환영받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가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빚을 졌다고 말했다. 나는 명함을 지갑에 넣고 그에게 감사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발레 파킹 정류장으로 걸어가서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직원에게서 낡은 스바루를 받고 위트모어 저택에서 마지막으로 운전해서 떠났다. 백미러로 나는 텐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손님들을 볼 수 있었고 파티는 혼란 속으로 해체되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된 이야기를 계속 통제하려는 박 여사가 격렬하게 몸짓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시선을 다시 도로로 돌리고 다시는 보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나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밤새도록 운전하며 내가 겪었던 모든 일과 나 사이의 거리가 두게 했다. 마침내 내 평범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에 잠시 앉아 있었다. 나는 민준에 대해 그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남자와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그와 결혼할 뻔했던 일, 그의 삶에 내 삶을 묻고 평생 경멸받을 가족의 일원이 될 뻔했던 일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나의 할머니와 그녀가 나에게 성격과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신 교훈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나의 미래, 내가 스스로의 조건으로 나를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위트모어들은 그들의 삶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돈과 지위가 그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낫게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대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창에서 돌아서서 출근 준비를 했다. 나의 평범한 회사에서의 나의 평범한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나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나의 기술과 성품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위트모어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조사와 법적 절차가 있을 것이다. 결과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오만과 기만에 기반하여 그들이 건설한 제국은 조금씩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것은 나의 조건으로, 나의 말로, 나의 가치에 따라 쓰여질 것이다. 그것이 나의 할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다. 그것이 지난 한 달의 모든 순간을 통해 내가 가지고 왔던 진실이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은행 계좌나 사회적 지위나 박여사 같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성품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내리는 선택으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위트모어들은 그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찾고 있던 답을 마침내 찾았다. 답은 나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민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가치를 알기 위해 누구의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